예, 저는 컨텐츠 업계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좀 중동 지역 현대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만은 재작년에 한국 청소년 문화, 청년 문화,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한국 컨텐츠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반향을 일으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천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90년대생들로 대변되는 현대의 청년층들이 최근에 어떤 사회 변동, 특히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 혹은 압박감을 컨텐츠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는 데 좀 천착을 했고, 근데 이런 관점을 만들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웹소설과 웹툰에 좀 열렬한 나름 소비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30살인데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같은 거를 이제 익숙하게 봤었죠. 그때도 이제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 제가 딱 20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의 어떤 컨텐츠, 특히 이제 판타지 소설이나 그때는 사실 웹소설이란 말도 없었죠. 웹툰이란 말은 좀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주로 그 양산형 혹은 뭐 그래봤자 뭐 재밌는 거 알겠지만은 그래도 더 뛰어난 작품들은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이제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향이 강했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다 그냥 대여점에서 그냥 한 500원 내고 빌려보는 그냥 시간 때우기 용에 불과하고, 작품성이 있는 거는 다 옛날에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에 누가 하고 있다더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많았고, 웹툰 관련해서도 이제 당시 이제 웹툰 2013년이면은 웹툰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만화를 좀 본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일본 만화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강한 그런 어떤 선진국에 대한 뭐랄까 좀 밀리는 느낌, 우리는 그래도 아직 좀 모자라지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이 자료에서 제가 보여준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쯤이었나요? 그때 세계적으로 이제 선풍을 일으키면서 한국 웹툰이라는 것이 그냥 번역돼서 알아서 수출이 되고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무렵에 제가 약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 어떻게 이런 혁신이라든가 놀라운 어떤 성취가 가능했다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제가 창작을 하는 입장도 아니니까, 다만 이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 생각을 이제 각자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태동기는 역시 1990년대겠죠. 90년대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기였는데, 이제 87년에 이제 민주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자유로운 해금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X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좀 억압받았던 어떤 개인의 소비 생활이라든가 문화 생활이라든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이제 폭발을 했었죠.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특히 PC통신이 등장을 하면서 PC통신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문화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저는 이때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우혁 작가의 퇴머록이라든가 뭐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라자라든가, 저는 제가 읽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전민희 작가의 세월의 돌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작품성이 좋다, 문학성이 좋고 생각도 하게 만들고 이런 굉장히 높은 평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2000년대를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할 때만 해도 옛날 작품들을 보면은 정말 이런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요새 작품들 보면은 다 양산형에 뭐 별 볼 일 없고 뭐 다 그냥 똑같은 얘기들이다, 이때가 너무 좋았다라는 회고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이런 작품성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였을 텐데요. 하나는 엘리트 문학의 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남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문학이라는 거는 약간 수준이 높은 혹은 뭐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주로 대접을 이제 받은 그런 시점이었고, 이때 이제 PC통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미디어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뭐랄까 글 좀 읽고 글 좀 쓴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쓰고 평가를 받고 이제 그런 뭐랄까 엘리트 지향성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작품, 특히 미국 작품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특히 일본 작품의 영향이 이제 많았다는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뭐 로도스도 전기라든가 이런 당시 이제 유명했던
일본의 어떤 판타지 문학들을 한국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본 문학 개방과 맞물려서 수용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거를 한국적인 맥락으로 변주한 그런 작품들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일본이나 미국의 장르 커뮤니티도 뭐 한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거는 어느 퀄리티가 갖춰진 상급들이니까 그런 어떤 지향성 때문에 이 시기를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어느 정도 이제 뭐 세월의 돌이라든가 뭐 드래곤 라자 같은 것들을 이제 읽어보면은 또 알 수 있겠지만은, 당시 이제 유행했던 어떤 미디어 매체인 JRPG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CD 같은 거 사가지고 많이 플레이를 했습니다만은, 용사가 이제 처음에는 레벨 1로 시작했다가 모험을 다니면서 동료를 구하고 뭐 동료들과 함께 히로인도 구하고 그 다음에 마왕을 무찌르러 가는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 구조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이 90년대의 어떤 사람들의 이제 작품성의 시대로 추억했던 태동기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가 되었을 텐데, 2000년 21세기가 시작됐을 때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이제 크게 변화됐던 것은 역시 인터넷의 등장이었고, 그러니까 PC 통신을 넘어서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90년대 말부터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IMF를 기점으로 한국에서 이제 도서 대여점 사업이 폭발을 하면서 책이란 것을 굉장히 값싸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2003년부터 제 10살 때부터 이런 도서 대여점을 맨날 들었는데 공부는 잘 안 하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소설들을 500원이라는 싼 값에 이제 읽을 수가 있었죠. 이것이 갖는 가장 큰 이제 뭐랄까 그 변화는 역시 10대의 시장 진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딱 2003년에 10살이었으니까 비슷한 시기겠죠. 그래서 10대들이 사실 10대들이 뭔가 흉내 내고 싶어 하지만은 뭐 수준이 높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그 뭐랄까 자극적인 것에 천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욕하는 그런 옛날에 욕했던 양산형 판타지 소설들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 또 사회를 한번 풍미했던 이슈가 이제 귀현이 작가의 그런 어떤 작품들이었죠. 저만 해도 이제 인터넷에서 그때 이게 2004년쯤이었나 아마 귀현이 작가님께서 성균관대에 입학을 하셨다는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막 분개하는 그런 걸 봤었는데, 아니 이런 이모티콘이나 쓰는 소설 같지도 않은 소설들 막 써놓고서 어떻게 성균관대 국문학과였나에 입학하냐라고 하는 그런 분기였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뭐 성균관대를 가든 말든 작품 많이 팔아서 영화도 되고 돈만 벌었으면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성토를 했다는 게 사회 분위기가 정말 얼마나 달랐는지를 새삼 이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10대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예전에 막 좀 중층적으로 이야기를 쌓아가고 의미를 막 깊게 넣는 것보다는 좀 더 단순한 이야기, 그리고 말초적인 대리만족에 초점을 둔 서사, 그리고 좀 더 평면적인 캐릭터에다가 묘사는 이제 굉장히 단축하고 생략하는 그런 이제 작법들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고, 그런 소설들이 주로 인터넷에서 이제 짧게 올라왔다가 인기를 좀 얻으면은 출판사에서 컨택을 해서 이제 출판을 하고 그게 전국 각지 대여점으로 이제 돌리는 어떤 그런 이제 표준적인 어떤 산업 관행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됐죠. 이때 이제 주로 제가 좀 남자라서 남성 소설들 위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원이동이라는 소재, 그리고 그 차원이동을 바탕으로 한 퓨전 판타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판타지라는 것은 어떤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그리고 설계되어 있는 판타지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이제 주인공이 모험을 해나가는 서사였다면은, 이제는 내가 고등학생이었다가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이 세계에 가 있고 거기서 이제 모험을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뭐 10대들이 쓰는 것들이 의뢰 그렇듯이, 혹은 10대에게 인기 있을 작품들이 의뢰 그렇듯이 고등학생이 일단 가가지고 갑자기 정체 모를 힘을 얻어가지고 한 3권쯤만 가면 벌써부터 대륙을 제패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세계에 가서 고등학생이 깽판을 친다라는 걸로 유명한 이곡갱 장르라는 것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계속 강조하지만은 비판을 하면서 어쩌다가 한국 장르소설 이렇게 추락했냐, 역시 한국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그 양판소, 소위 양산형 판타지의 시대에서 굉장히 획을 그었던 작품이 이제 이 작품인데, 주로
달빛 조각사라는 어떤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사실상 현대로 이어지는 웹소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어떤 중시족격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작가가 거의 혼자서 몇백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 웹 수익 모델이라는 게 있지도 않은 시대에서 순전히 출판만으로 게다가 대여점으로 보통 팔면은 수익이 이제 상한선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장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서 정말 공전적으로 이제 히트를 친 그런 작품이었죠. 이제 이 작품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면은, 그러니까 작품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빚을 엄청나게 이제 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틈틈이 해놓은 게임의 이제 만렙, 그러니까 최고 레벨 캐릭터를 판매를 해서 그 판매 대금을 딱 얻었는데 갑자기 사채업자들이 다 이자까지 내가 가져간다 해가지고 그 판매 대금에 남은 돈 얼마를 빼고 그냥 다 가져버린 다음에 이제 이 주인공이 분노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게임이나 하자 해가지고 가상현실 게임에 들어갔는데 그 가상현실 게임에서 엄청나게 이제 노가다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직업도 조각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직업을 이제 얻게 되죠. 이제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모험을 해나가면서 또 노가다를 해나가면서 성장을 해서 현실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 소설이 2005년에 나와가지고 이제 2010년대 한 초중반까지 거의 10년을 연재를 했는데 이 작품에서 이제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다. 후대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지. 이제 하나는 이제 MMORPG의 영향인데 기존에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90년대 작품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던 JRP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게 목표고 고난을 겪고 승리를 하고 나름 그러니까 JRPG를 뭐 플레이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하나의 소설을 읽는 느낌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렌텍티스 같은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딱 그 모험을 하고 비밀을 풀고 뭐 하면서 하나의 모험 활극물 소설을 읽는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JRPG 같은 게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이미 이때가 됐을 때는 그런 게임 안 하고 다들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당시 온라인 게임은 뭐 바람의 나라나 뭐 메이플 스토리 뭐 던전 앤 파이터 뭐 이런 작품들인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PC방에 다 같이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내가 이제 레벨 얼마 올렸다. 너 레벨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경쟁 지향성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때 또 나왔던 게 한국인들은 이게 즐기려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게임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레벨을 올리기 위한 최적화된 방법론을 딱 찾고 그냥 그것만 무한 반복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게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모험 콘텐츠를 만들어줘도 그게 레벨업에 도움이 안 되면은 그건 다 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사냥터에 가서 24시간 내내 사냥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이제 플레이 타입이었는데 이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소설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 악착같이 이제 모으고 경험치 악착같이 모아서 레벨업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MMORPG 영향이 노가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경쟁 지향의 한국적인 정서랑 맞물려서 이 작품이 굉장히 이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현실과 게임의 어떤 병행인데,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 작품들 특히 이제 사실은 내가 이제 현대인으로서 이 세계에 가는 작품들이 어떠한 인기를 얻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이입하기 좋다는 거죠. 일테면 뭐 무슨 판타지 무슨 A 대륙에 있는 용사 B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와닿지도 않고 그 사람의 세계관은 다 중세인의 세계관이고 그러다 보면은 소설에서 이걸 읽을 때 나와의 거리감이 생기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냥 어디까지 무슨 삼성고등학교를 다니던 고등학생 김모시기 군이 판타지 세계로 가면은 이제 그 현대인으로서 겪는 어떤 시각과 입장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을 이제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걸 한층 끌어올린 셈이죠. 어차피 현실 세계는 그대로 있고 나는 게임 속에서만 이걸 즐기고 게임을 한다는 감각은 누구나 이제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게임 속에서 내가 성장을 해서 그 성장한 결과물이 현실에도 반영이 되고 현실에서도 내가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걸 통해서 또 일반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대리만족을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이제 감정이입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읽으면서 즉각적으로 뭐랄까 시원한 느낌, 소위 말하는 사이다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시절부터 200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게임 판타지가 만들어낸 유산들이 하나가 이제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달빛 조각사, 이건 달빛 조각사라도 아마 소설 특징적인 영향일 텐데, 그 조각사라는 게 한번 뜨니까 그때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씩만 고쳐가지고, 이것도 웹소설의 중요한 특징인데, 하나가 나오면은 그거를 살짝만 비틀어서 성공 요인들은 그대로 캐치를 한 다음에 소재만 살짝 바꿔가지고 모방한 작품들이 다른 사람들에서 우후죽순처럼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 얘가 조각사로 떴으니까 다음에 난 대장장이, 다음에 나는 뭐 재단사, 제가 다 읽은 것들인데, 그런 소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작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창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요즘에 웹소설과 웹툰에 있어서는 또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요신이죠. 그러니까 상태창이 갖는 핵심은 현실 세계라든가 게임 세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갖는 능력치라는 것을 내가 숫자 가장 직관적인 형태로 이제 확인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드래곤볼을 보셨으면 다들 알겠지만 이게 전투력을 측정해주는 스카우터라는 게 나오면서 만화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한국 소설들에 있어서도 상태창이 도입이 되니까 상태창에 나오는 수치들을 기준으로 그냥 작품을 얼렁뚱땅 넘어가기 너무 좋게 된 거고, 사람들도 그걸 다 납득을 하면서 빠른 전개, 한국인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를 이제 실현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를테면은 뭐 물론 이렇게까지 쓴 소설 없지만 요리를 소재로 한 소설에서 내가 요리 스탯이 무슨 S급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든 요리는 다 맛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조리법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이. 그런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쯤이 됐을 때 사실은 이때는 판타지 소설의 또 암흑기로 점점 가게 됩니다. 이제 2006, 7년 제가 이제 중학생 넘어갈 때쯤이 아마 그때가 제일 그래도 왕성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래 대여점 가가지고 다들 돈 주고 빌려서 보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에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일단 하나는 너무나 이런 소재들이 그냥 반복만 되니까 작품에 있어서 다양성이 없다. 작품이 너무 평면적이다. 그리고 애들이 저 같은 애들만 해도 그런 게 나이를 좀 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넘어가는 거 뭐 별로 나이 먹은 것도 아니지만은 나이 좀 먹었다고 이런 거 유치해서 안 본다. 난 다른 거 본다 하면서 막 이탈을 하거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2010년 즈음부터 크게 확산이 되면서 뭐 굳이 판타지 소설 그거 이제 이렇게 안 봐도 그냥 와이파이나 뭐 데이터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SNS를 하거나 뭐 웹툰을 보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대여점들이 굉장히 이제 얼어붙게 되죠. 제 친한 형도 이제 웹소설 작가를 하는 형님이 있는데, 이때가 제일 진짜 그 암흑기였다. 2010년 딱 넘어갈 즈음에 대여점도 다 문 닫고, 뭐 하나를 내도 옛날에는 2,000권씩은 대여점 2,000개에는 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500개밖에 못 뿌리고 뭐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암흑기가 이제 2010년을 경우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국 웹소설 시장을 또,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판타지 소설, 장르 소설, 뭐 무협 소설 이런 거에서 웹소설이란 거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판타지나 무협이나 이런 거는 어떠한 장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명칭이죠. 어떠한 뭐 판타지 대륙이나 뭐 무림을 소재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는 상징 코드들과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들을 내는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정리했다면은, 웹소설이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거 웹을 통해서 연재되는 소설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제 조아라,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제 조아라와 문피아가 시장을 이제 반씩 나눠 먹던 이제 시절이 있었을 때, 조아라에서 2011년에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노블레스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을 유료화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이때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나중에 좀 찾아봤었는데 조아라 측에서 양해를 구하는 걸까지 썼더라고요. 유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주고 콘텐츠를 보는 것에 전혀 이제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소설 옛날에 뭐 내가 대여점에서 뭐 500원 주고 700원 주고 빌려보는 거는 내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 소설까지 보겠다고 내가 인터넷에서 그거 돈 내고 이거 봐야 되냐? 어차피 인터넷에서 볼 거면은 텍스트본이나 스캔본 같은 불법 그거 복제본 보면 되지라는 반발이 굉장히 많았고, 조아라에서 당신들의 불만을 다 이해하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장르 문학 자체가 퇴조할 위기에 있어서 이거 우리 어쩔 수 없는 고육주책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양해를 구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놀라운 말이죠. 이 시장이 이렇게 커져버렸는데. 그래서 조아라에서 전설의 그 회당 결제, 한 회당 뭐 100원, 200원 결제를 해서 보게 하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폭발을 하는 이제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홈페이지였던 거예요? 포탈이었던 거예요? 조아라는 홈페이지였죠. 그 소설 연재하는 이제 플랫폼이었는데 뭐 홈페이지라고 봐야겠죠. 포탈보다는.
그 이제 말씀 잘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조아라에서 한 거를 바탕으로 또 문피아에서 한 걸 바탕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카카오에서 그 유명한 카카오 페이지를 만들고 카카오 페이지가 처음에 여기도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런 거 대체 왜 보냐 이런 말들 당시 카카오톡이 거의 전 국민이 다 쓰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페이지를 다 이해를 못 했는데 카카오 페이지에서 거금을 주고 달빛 조각사 판권을 사들여서 이제 플랫폼에 넣으면서 이제 그 플랫폼을 살게 되죠. 다 이거 보러 몰려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아라와 문피아가 주도한 거에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하는 포탈과 플랫폼이 주도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2012년쯤에 이제 유료 웹 면제가 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진 게 예전에도 이제 판타지 소설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가 나와서 크게 인기를 얻으면은 살짝만 바꿔온 다른 작품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왔는데 이게 되니까 그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게 된 거죠. 뭐 하나가 이제 인기인 작품이 나오면은 주변에서 진짜 예전에 그런 것들이 10개가 나왔다면 이제는 100개가 나와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고 대중들이 이제 그냥 플랫폼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 논리랑 완전 똑같죠.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대중들이 선택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흡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회당 연재,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권당 연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한 3권짜리 분량을 인터넷에 연재를 하다 보면은 출판 계약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출판이 됐으니까 이제 내용은 지워집니다 한 다음에 그냥 권별로 그냥 계속 나오는 시기였다면은 이제는 그냥 권으로 출판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1화, 2화, 3화에서 100화, 200화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통계를 볼 수 있게 되니까 120화까지는 사람들이 잘 보다가 140화 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안 보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120화부터 140화까지의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그걸 고치게 되고 또 140화에서 이렇게 고쳐봤더니만은 갑자기 이용자 수가 또 결제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또 이제 이야기를 고치게 되니까 마치 이제 스트리밍을 하듯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신축적으로 이제 서사를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12년부터 갑자기 주목하지는 이때만 해도 아직은 산업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진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빼고는 주목을 안 하고 있었지만은 2012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나오면서 현대적인 이제 웹소설이 시작되는 어떤 기점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나는 귀족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약간 달빛 조각사를 한 걸음 더 넘어서 현실과 판타지 세계를 더 긴밀하게 이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느 날 이제 세계가 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포탈이란 게 열려가지고 몬스터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 몬스터들이 현대 무기는 또 안 먹혀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판타지적인 능력을 쓸 수 있게 하는 각성자들이 등장해서 이런 몬스터들을 때려잡고 그 몬스터에게서 나온 어떤 재료라든가 마력석 같은 것들이 이제 또 현대 과학으로는 이룰 수 없는 뭔가라서 굉장히 비싼 물건이 돼서 경제라든가 사회 구조가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재편이 되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설정을 바탕으로 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이제 탱커, 딜러, 힐러의 클래스를 이제 그런 각성자들한테 차용을 시킨 다음에 마치 이제 현실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하는 것 같은 이제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설 장르를 레이드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왜 이런 게 인기가 있었냐 했을 때 결국에는 게임 판타지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과 접점이 있기 때문에 대리만족할 수 있다지만은 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은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아나면 그만이자라는 그런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덜 몰입을 하게 되는 게 있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현실을 게임처럼 만들어버리면은 현실 게임적인 어떤 즐거움과 몰입의 요소는 다 넣되 어차피 그 배경을 현실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재밌게 이제 볼 수 있게 됐던 거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소설 하나만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그런 헌터물 같은 거 다 나오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메모라이즈라고 한 소설이 나왔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회귀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빠른 대리만족을 위한 어떤 그런 전개 방식이죠. 내가 이미 어느 정도까지의 이야기 전개를 주인공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그 척척척척 해결해 나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장르들이 또 2012년에 또 메모라이즈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고요. 지금은 다 회기물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해도 회기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물은 쉽게 말해서 어떤 직업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또 전문가에게도 여러 가지 게임적 요소라든가 회귀적 요소 같은 걸 넣어가지고 굉장히 속도감 있는 전개, 대리만족, 빠른 대리만족 그리고
그 성취 이런 것들 이제 가능하게 한 건데 뭐 법조물 같은 거라든가 의료물 같은 거라든가 소위 메디컬물 아니면 뭐 요리물 수많은 이제 전문가물들이 또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 빙의물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회기물이랑 크게 다를 건 없죠.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소설책이든 무슨 책이든 내가 그 책에 등장인물로 빙의를 하게 돼가지고 얘는 이제 무슨 캐릭터니까 이렇게 하겠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를 또 착착착 파괴해 나가면서 나의 어떤 또 입지를 다져 나가는 그런 장르들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럼 왜 인기를 얻게 됐을까 했을 때 뭐 하나는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길게 봐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죠. 요즘에 뭐 유튜브 영상 예전에는 3분만 넘어가면 안 본다 했다가 이제 1분 넘어가면 안 본다 했다가 이제는 뭐 쇼츠만 보게 되고 쇼츠도 2배속 왜 안 되냐라고 그러듯이 사람들이 점점 그냥 길게 도스토옙스키 같은 거 이제 못 보겠다는 거고 도스토옙스키를 뭐 그건 정도는 아니지만은 대여점에서 봐야 되는 무슨 작품성 있다는 소설 내가 보기 싫다는 거죠. 대신에 빠르게 자극을 줄 수 있고 빠르게 만족을 할 수 있는 작품들 1화 하면은 1권만 보면은 이미 내용이 다 어떻게 될지 알겠고 그 알겠어서 더 재밌는 작품들을 이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이제 하나가 있었겠고 두 번째는 2008년의 경제 위기 같은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면서 2010년대에 또 사람들이 뭐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SNS가 등장을 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더 많아지면서 그런 어떤 또 청년층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불안감 같은 것들을 최소한 이런 소설을 통해서만으로도 소설에서 주인공이 이루는 빠른 성장을 통해서라도 대리만족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년쯤 지나는 2015년이 넘어갔을 때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게 해서 지금은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웹소설을 거의 2021년까지만 보고 22년부터는 요즘에 아이돌을 보느라 잘 안 보게 됐는데 요즘에 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 엄청난 수준의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적 실험이 엄청나게 다양해졌고 제조업 혁신은 제가 창안한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 장르들이 막 실험적으로 나오면은 그 다음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A 장르랑 B 장르랑 C 장르에서 요거만 따내가지고 내가 좀 만들어 봐야지 해서 정말 아예 다른 한 F 장르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럼 또 F랑 또 뭐랑 또 섞어가지고 이게 작품을 하나씩 끊어서 보면은 별거 아닌 그냥 미세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해 보이지만은 이게 한 3년 정도에 이걸 딱 잘라놓고 보면은 그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된 거죠. 누적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저만 해도 그런 게 두 번째가 제가 이제 10대 때부터 판타지 소설을 봤는데 저도 이제 2013년부터는 20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됐을 때는 애들 보는 건 좀 유치해서 못 보겠다 했고 작가층도 그렇고 작품층도 독자층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진중한 어떤 그런 전개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판타지 대륙이라든가 뭐 그런 세계를 배경으로 삼는 소설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카데미물이라든가 무협물 같은 것도 뭐 여전히 무림이 많이 배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과 훨씬 더 이제 현실적인 배경들로서 이제 가까워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게임과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아예 이제 현실이 이제 게임처럼 이제 변하게 된다. 그걸 상징한 작품이 바로 요 전지적 독자 시점인데 이 작품이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한 대부분의 요소들을 이제 다 갖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성좌물이라는 장르인데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2013년까지만 판타지 소설 같은 걸 조금 보다가 2019년까지는 그냥 아예 안 봐하고서 안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친한 웹소설 작가신 형님이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거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무슨 제목부터 무슨 내용인지 감도 안 잡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3,000편까지 연재된 소설의 내용이 갑자기 세계에 펼쳐지는데 그게 사실은 이 세계를 지켜보고 있는 신들이 인터넷 방송처럼 후원을 하는 그래서 제가 듣고 이게 뭔 내용이야 했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 있었던 거는 그 중간중간에 누적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혁신들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지만은 저처럼 한 5년쯤 손 놓고 있다 보면은 정말 감도 못 잡을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 뭐 명확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에 빙의를 했는데 책이라는 것이 이제 인터넷 방송처럼 굴러간다는 거죠. 그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신들인 거고 그래서 신들이 마치 이제 아프리카에서 풍선 쏴주듯이 아니면 트위치에서 도네이션 해주듯이 이제 주인공의 모험에 이제 후원을 하게 되고 주인공은 그걸 바탕으로 뭐 세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건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인터넷 미디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게 흡수를 했죠. 그리고 뭐랄까 배경조차도 이제 현대 서울 같은 게 굉장히 배경으로 많이 나오죠. 무슨 충무로역 뭐 이런 거 막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읽어보면은 뭐 저는 이거 한 재밌게 보다가 5권쯤부터 안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처절한 전개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신중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또 매개가 돼가지고 이게 또 여성 독자층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들인 또 대표적인 작품이라 장르 소설이 이제 남성향 장르 소설의 성별 경계가 무너지게 된 또 그런 중요한 그런 작품이었죠. 그리고 웹툰으로도 나오지 않아요? 웹툰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만화책으로도 나와요. 아, 네. 이거 뭐 인기가 워낙 좋아서 저는 이게 작품 주인공이 이제 김독자하고 라이벌이 유중혁인데 얘들 지하철에 애들 생일 광고를 한 걸 내가 본 걸 보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캐릭터의 생일 광고를 이제 한 걸 보고 이게 팬덤을 엄청나게 많이 양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또 여성 독자층이 많이 나타나면 이제 그렇게 되죠. 뭐 데뷔를 못하면 죽는 병에 걸림이라는 작품도 비슷하게 이제 생일 광고를 제가 지하철에서 보고 놀랐던 기억이 이제 이거는 그리고 아마 영화 계약도 아마 됐을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화로 아마 계획이 있는데 이거 근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진중한 어떤 정치라든가 뭐 그리고 뭐 재벌물 뭐 재벌집 magnate로 워낙 유명해졌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어떤 소설들도 2017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쯤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재벌집 magnate들 대표적인 사례고 뭐 추천을 제가 또 드리자면은 임기 첫날에 게이트가 열렸다라는 소설인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웹툰이 별로 안 좋게 돼가지고 웹툰은 좀 아쉽는데. 그 임기는 대통령인가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네.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포탈이 열려가지고 괴수들이 뛰어나와서 이제 어떻게 살아났는데 시작한 거는 법안 통과. 뭐 그런 내용이죠. 뭐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들이 계속해서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웹소설의 진화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어떤 힘은 동력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MMORPG 얘기하면서 말했듯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결국에는 이기는 거고 상승 지향성, 경쟁 지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됩니다. 핵심은 주인공들이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인공들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이게 일본 작품들하고의 차이인데 일본 작품들은 주인공이 평범해 보여도 까보면은 혈통이 있고 무슨 얘는 알고 보니까 사이여인이었고 뭐 이런 숨겨진 뭔가 있는데 한국 주인공들은 대부분 그냥 주인공이 대부분 편의점 알바를 해요. 그리고 식당 알바를 하거나 흑수저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무슨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됐다든가 무슨 뭐 이 세계를 가게 된다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그렇다고 상승을 했다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투쟁하는 굉장히 적대적인 세계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아마 그렇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테마로서 항상 갑질이 나오는데 항상 이제 사실 나는 귀족이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갑질물이라고 이제 불렀을 정도인데 항상 주인공을 향해서 갑질을 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주인공은 처음에는 이제 당하다가 나중에는 역으로 이제 갑질을 이제 복수해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항상 사고를 해야 되고 감정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상승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이코패스 같은 어떤 그런 인간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빠르고 직접적인 대리만족해서 빨리 사이다를 마시고 싶다. 빨리 사이다를 마셔서 이 고구마를 이제 해치고 싶다 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야기를 만들려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소위 말하는 고구마를 먹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고구마가 나오려고 하면은 빨리 사이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니들은 사이다 패스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것을 어떻게 줄타기를 하느냐가 또 이제 작품의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과제죠, 과제. 그리고 이제 정석과 변칙 사이에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론으로 뭔가를 뚫고 나가되 그 사이에서 주인공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항상 잔머리 쓰는 거 좋아한다 하잖아요. 항상 룰을 이상하게 비틀고 해킹해가지고 빈틈을 찾아내가지고
빠르게 또 사이다를 얻어내는 그렇게 정석과 변칙사에서 줄타기를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 혹은 인터넷 미디어, 인터넷 방송이나 SNS나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실 자체를 게임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화를 한다든가 뭐 스킬을 막 쓴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게임적 요소들을 현실에 다 개입시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무체계성과 탈중심성. 그러니까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자기가 써서 올리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아 이게 재밌나 보다 해가지고 몰려간 것들을 베껴가지고 살짝 베껴서 살짝만 바꿔가지고 또 내면은 그것도 99개는 실패하더라도 한 개는 또 재밌으면은 또 거기에 몰려가서 그걸 또 베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어떤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성비가 높은 미시적 조정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해외에서 잘 팔릴까? 웹소설은 아직은 이제 언어나 번역의 한계 때문에 조금은 이제 웹툰만큼 어떤 해외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요즘에 이제 웹소설 시장도 점점 글로벌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웹소설에서 기반이 된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랄까 해외에서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역시 이게 정보시대라는 어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한국만 겪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항상 인간의 생활과 미디어 수용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정보 시대가 되면서 양극화는 심해지고 SNS를 보면 사람들이 약간 열등감이라든가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을 심리적 어떤 불만족이 점점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원하게 됐다. 그런 것을 가장 격렬하게 겪고 있고 가장 심하게 사람들이 이제 호소하고 있는 한국에서 나온 작품이야말로 세계에서 뜰 수 있다. 아직 미국 애들이 좀 문화를 모르는 문화 후진국이 된 거죠. 이제 정반대가 된 거죠. 90년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역시 한국 거는 안 돼. 뭐 미국 거가 좋아.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쟤들 아직도 인터넷 산지 이렇게나 시간이 되는데 인터넷 세상에도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야.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된 거죠. 다음으로 웹툰은 좀 짧게 가서 웹툰도 사실 웹소설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웹툰은 처음에는 이제 곽백수 작가의 트라우마인데 제가 아주 초등학생 때부터 접했는데 제가 이제 웹툰을 처음 본 게 2004년에 그 강풀 작가가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이라고 해서 아파트라는 만화를 이제 연재를 했을 때 이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제 신문 만화가 이제 인터넷에 그냥 자기네 만화 그냥 올릴 때 이게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포츠 서울에다가 연재를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신문 만화들을 그냥 띄고 올리거나 그리고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그냥 이제 자기가 깨작깨작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업성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만화는 그냥 뭐 일본 만화였죠. 이거 너무나 웹소설보다도 훨씬 더 이 차이가 극명했죠. 그러다가 이제 2003년과 2006년이 됐을 때 이 만화라는 것을 플랫폼에서 그냥 아마 처음에는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우리가 플랫폼에서 한번 서비스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아마추어 만화가들이나 아니면 기성 만화가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연재를 이제 시키면서 다음 웹툰에서 이제 있던 게 강풀 작가가 가장 유명했고 2006년에 본격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조석의 마음의 소리라든가 뭐 김규삼의 정글고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이 진짜 발빠르게 넘어간 게 웹에 맞는 연출 양식이 정말 일찍 등장을 합니다. 거의 웹툰이라는 것이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작가들이 고민했다는 게 전 좀 놀라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드래곤볼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되는 게 액션이라는 게 이 책에 있는 컷에 따라서 눈이 가는 대로 액션 연출이 된다는 것이 이제 드래곤볼의 가장 큰 뭐랄까 그 역사적인 어떤 의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 작가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이제 내려보는 것에 맞게 이 웹툰의 컷들을 세로로 딱 이제 만들어서 소위 스크롤 연출이라는 것을 세계에서 거의 이제 가장 선진적인 단계로 이제 발전을 시키게 되죠.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이제 연재되던 것들은 아직은 그냥 카툰들, 마음의 소리라든가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골방환상곡이라든가 이런 카툰 형태의 작품들이 아니면은 일본 만화를 약간 어설프게 따라한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내놓은 소위 이제 네이버에서 당시 신노가시라고 엄청 공식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의탑 노블레스 가도바이스쿨이라는 작품들인데 사실 지금 보면 좀 봐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수익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레진 코믹스가 등장을 해서 우리는 웹툰 돈 받고 팔겠다. 볼 사람들 와서 사서 봐라.
이거는 여기 아니면 어디서도 못 보니까 해서 냈고, 저도 이때 없는 돈 쪼개가지고 열심히 사서 봤을 정도로 당시 이제 구매력이 있는 성인 지향의 작품들, 그리고 주로 BL 작품들을 위주로 이제 뭐 한화에 이제 아마 500원인가 300원인가 받고 이제 팔았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결제 환경이 편해지니까 돈을 내는 데 있어서 주저가 많이 사라지게 된 시점이었죠. 사실 돌이켜보면 한국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복제를 너무 좋아했지만은 굳이 막 공짜가 좋아서 돈을 쓰기 싫어서 하기보다는 결제가 귀찮고 불편해가지고 그냥 다운을 받는 걸 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 번 이제 결제가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쭉쭉 볼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마구잡이로 이제 쓰기 시작했죠. 이후에 이제 네이버가 쿠키 시스템과 카카오의 기다무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쿠키는 이제 뭐 공개되는 회차가 따로 있고 돈을 더 내면은 다음 회차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기다무도 기다리면 무료라는 정말 심플한 이름으로 이제 하게 돼서 저처럼 이제 참을성 없는 사람들이 매주 이제 300원씩 지출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고, 이게 또 엄청난 흥행을 거두게 돼서 이제부터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수익화가 되고, 수익이 작가들에게 또 이제 많이 갈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또 웹소설과 웹툰에 있어서 또 웹이라는 게 가는 장점이 물리적인 어떤 출판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도 이 피지컬한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작가들에게 가는 어떤 정산금이 좀 적은 편인데, 한국은 뭐 정산 비율이 이런 거 그냥 다 뭐 종이를 인쇄할 필요도 없고 잉크 쓸 필요도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정산금을 바탕으로 돈을 얻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더 시장에 많이 뛰어들게 되고 더 뭐랄까 열렬한 어떤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스튜디오식으로, 이 레드아이스 스튜디오가 굉장히 지금 가장 유명한 웹툰 스튜디오인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만화를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해가지고 웹툰 연출에 있어서 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를 받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작화를 하시던 분이 얼마 전에 과로로 돌아가셨죠. 장성락 작가님이.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돈도 내면서 한 회씩 보게 되니까 한 회당 더욱더, 아까도 말했지만은 웹소설 때도 말했지만은 빠른 전개를 계속해서 원하게 되면서 요구 분량이 폭증하게 되는 거죠. 그 한화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전개가 빨리 된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사이다를 주고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결제가 유도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분량이 많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뭐 이말년 시리즈 같은 거 옛날에는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한 작품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진 거죠. 그런 작품을 사람들이 돈 주고까지 볼 어떤 뭐랄까 요인이 없어졌으니까. 작화가 구려서 그런가요? 작화가 간단해서? 아니요, 작화 자체보다도 이제 그런 옴니버스식이라든가 뭐 카툰식으로 그냥 짤막짤막하게 가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게 된 거고, 엄청나게 긴 분량으로 대서사시가 연재되는 걸 사람들이 훨씬 선호하게 된 거죠. 대리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규모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스튜디오들이 이제 점점 보편화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뭐랄까 현 웹툰 시대를 상징하는 분이 바로 박태준 작가인데, 제가 한국 만화 역사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뽑는 인생존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이제 2014년에 외모지상주의라는 작품을 내놨을 때만 해도 저는 아직 그때는 이제 그 웹툰 일본 만화가 더 낫지 않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런 작품을 했었는데, 어느새 인생존망을 보게 되니까 이건 정말 한국 만화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인생존망과 싸움족학을 내고 2021년에는 아예 박태준 만화회사를 차려가지고 자기가 감독을 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이제 프로듀싱을 하면서 1인 만화 기업으로 지금 거듭이 났습니다. 사실 박태준 작품들만 해도 웹소설의 성공과 상통하는 성공 비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는 전개, 그리고 별볼이 없는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위계를 역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또 시작되는 끝없는 투쟁, 이런 어떤 공식들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써가지고 성공을 한 거고, 사실은 비슷한 작품들, 일테면 뭐 얼마 전에 좀 구설수가 되신 그 야옹이 작가의 여신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방법론으로서는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가가 뭘 하고 싶은지보다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작품을 최적의 방법론으로 내놓는 것이 이제 웹 컨텐츠 시대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성공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요즘에 뭐 소위 OSMU 그리고 노블 코믹스로 이제 또 요즘에 대세가 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웹소설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죠. 그냥 작가가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타타타닥 치면은 뭐 빠르게 하는 경우에는 진짜 1일 3화, 1일 4화 막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연출해야 되고 배경해야 되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쌓여있는 컨텐츠의 양이 웹소설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웹툰은 아직도 좀 적은 편이죠. 웹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웹소설이 쌓여있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 적은 편인데, 그래서 그냥 새로운 웹툰을 뭐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누적된 웹소설의 IP를 그냥 웹툰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2010년대 또 후반부터 특히 카카오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이버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웹툰 중심으로 가야지를 고수하다가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뜬 이후에는 뭐 웹소설 자기 자사의 네이버 시리즈에 있는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원작들을 바탕으로 웹툰으로 옮기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설을 누가 먼저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안목이 이제 또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웹툰으로 바꾸는 게 또 어쨌든 이것도 나름의 창작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각색 팀을 어떻게 이제 구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이제 또 총괄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또 요즘에 이제 또 과제로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웹툰을 들어가 보면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되는 웹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툰들이란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요즘 활발한 어떤 그런 것이고,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만은 웹툰이 훨씬 재미있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드라마보다. 웹툰으로 연재되고 있나요? 네이버에 이제 연재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드라마 방영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같이 띄운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도 보고 웹툰도 봐라, 혹은 웹툰 본 사람은 드라마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제 드라마는 각색이 많이 됐잖아요, 그 원작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작을 따라가서 이제 원작 팬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작품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방향성은 제가 답하기에는 저도 너무 이게 또 생각지 못한 것들이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막 인기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이제 웹툰은 좀 인기가 많죠. 웹소설은 언어 때문에 아직은 좀 덜 들어갔고,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주로 라인 웹툰 형태로 미국이라든가 서구권에서도 좀 많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카카오 웹툰, 뭐 라인 웹툰 같은 거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이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건 미국에서도 아, 그쵸. 솔로 레벨링으로 이제. 그 사실은 서구권보다도 같은 아시아권에서 더 이제 반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현지에 이제 만화 작가들을 또 웹툰 작가로 키워가지고 그 작품들을 또 한국에다가 또 데리고 올려는 그런 여러 이제 발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이버 웹툰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거는 작품적으로 말하자면은 당신의 관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드라마화 됐으면 정말 좋겠다. 당신의 관역. 네. 그럼 대충 무슨 내용? 그게 이제 주인공이 연쇄살인 누명을 쓰게 돼서 이제 17년간 이제 억울하게 복역을 하게 되고 나와서 이제 시작이 되는, 몽테크리스토 때문에요? 뭐 약간 그래서 복수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건데, 정말 최근 5년간 본 것 중에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당신의 관역. 그게 성경 욥기에서 따온 건데. 인스타툰 얘기. 인스타.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에 그 카툰식 형태의 어떤 웹툰들이 이제 이런 플랫폼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니까 인스타라든가 개인 SNS라든가 많이 옮겨가가지고 간 것 같고, 거기는 이런 플랫폼을 통한 대형 시장이라기보다는 약간 소규모의 팬덤을 구축해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돈을 받는, 그리고 굿즈 팔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많이 봐보진 못해가지고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뭐 크게 막 관찰을 한 적은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한류 팬들이라는 게 이제 한국 문화를 아이돌부터 드라마에 만화까지 다 소비하는 경향이라 아마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더 이제 소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한국 문화 자체가 이제 브랜드 가치를 어느 정도 획득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할리우드 전성시대나 아니면 일본 문화 전성시대 때 역시 제품은 일제야라든가 뭐 아니면 역시 일본 건 달라, 이런 근거 없이 그냥 느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듯이, 제가 이제 좀 여행을 다녀보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한국 문화는 뭔가 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아우라를 획득했다는 것도 있고, 그럼 아우라를 어떻게 획득했냐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런 뭐랄까 인터넷 시대의 어떤 불만이나 그런 요소들을 가장 첨예하게 다루는 나라가 한국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냥 그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 이제 일단 있습니다. 예능 그거는 제가 예능을 잘 안 봐서 피지컬 백 같은 것도 하잖아요. 약간 트렌드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 피디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뭐 트렌드 전에 뭐 그러니까 아까 다른 뭐랄까 콘텐츠화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있어서 그냥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경쟁과 싸움 아닐까.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좋아하지 않나. 불타는 트롯맨도 그런 거잖아요. 빡세게 경쟁 붙여가지고. 네, 서바이벌. 피지컬백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형태. 실제 싸움은 아니지만. 약골이 이겨야겠네요. 아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실제 예능에서 하려면 주작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갑자기 레벨이 팍 돼가지고 이기는 그런 쉽지가 않죠. 근데 뭐 박태준 말씀하셨듯이 외모지상주의 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뭐 큰 무리 없이 아마 그쪽으로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재벌집 막내 한번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런 CG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웹소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물도 그렇고 뭐 법조물 같은 것도 뭐 우영 같은 경우도 CG는 웹소설 기반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거의 없었잖아요. 고래 CG가 들어가서 그쵸, 고래 CG. 100억이 더 들었다는데 고래 CG가 만만치 않았구나. 이게 좀 무리였다. 그래도 뭐 큰 히트를 했어요. 네.